그래서 임진왜란과 청나라의 관계,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비교해서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두 번째 한국사 강좌 시리즈, 우리가 참 교회 개별 연구가들이 많아요. 김일성 교우님 나오셔가지고 병자호란과 소연이야. 40분 정도 하고 한 10분 토론하고 좀 마치더라고요. 우리 강사님을 큰 박수로 하시고요. 자, 지방방송 끄세요. 좋은 강의를 나왔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동 목사님 소개해주는 김일성입니다. 지난달에 이승우 교우님께서 임진왜란 강연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병자호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이해해야지만 현재 우리 한반도의 상황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김대 목사님께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부탁드렸고, 그 다음에 정명기 선생님의 그 제안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소개됐고,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에게 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그 이승우 선생님의 강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임진왜란이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병자호란의 원인과 결과도 역시 현재 우리와 한반도 정세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병자호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현재 한반도 정세,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이승우 교우님의 강연에서 말씀하셨듯이 명나라의 국제적인 사기꾼 심유경과 일본의 소소 행장이 추진했던 강화 협상에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하상도를 일본에 양도하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오늘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충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대전이 종료 협상에서 일본이 미국에게 요구했던 항복 조건 중 하나는 하상도 지역의 그 대부분을, 그러니까 포항과 군산을 잇는 37도선 이하를 일본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요구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반도와 또 한민족들이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미국은 일본군 대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던 것이며, 이는 일본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들어주는 그런 셈이고, 오늘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일본은 왜 하상도 지역을 일본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겠냐면, 이는 1200년대 말 고려와 몽고, 여몽연합군이 2차에 걸쳐가지고 일본을 침략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본이 느끼고 있는 엄청난 불안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초조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한반도에 일본군을 주둔하려고 했었고, 그렇게 했었던 이유 중에 또 정확한 이유는 대륙 세력인 중국과 한반도가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을 다시 침략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이것이 다시 중국과 한반도가 연합해가지고 일본을 하겠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생겼던 요구였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그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그 수출 규제 사태도 본질적으로는 중국과 한반도가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을 다시 침략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만든 사건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서 지난번 이승우 교우님의 임진왜란 강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고, 자 이제 병자호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해 조선 침략은 1627년에 제1차 정묘혈환과 9년 후인 1636년 12월 13일에 있었던 제2차 병자호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정묘혈환에는 조선의 평안도 철산 아빠도의 가도라고 하는 섬에 들어와서 청해 후방을 어지럽히는 명나라의 모문용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과 인조 반정 이후에 청해 적대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던 조선을 침범해가지고 조선 왕의 항복을 받아 형제 관계를 구축하고 이 청해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2차 병자호란은 1636년 12월 13일에 시작되어가지고 2달이 채 안 된 1637년 1월 30일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정 황태극에게 3개 구고도, 즉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머리에 땅바닥에 찢는 그런 항복 의식을 치르고서 소현세자와 소현세자의 부부, 그리고 복림대군과 그 부부, 그리고 고관 자제들을 당시 청해 수도인 심양에 볼모로 보내는 등 청과 형제 관계에서 군신 관계로 강요된 호란이었습니다. 강화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세자를 인질로 보내라는 청해 요구이었습니다. 조선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이었지만 세자 자신이 비변사에 봉소를 내리면서 자기 희생의 자세로서 이 난국을 타게 하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인조실록편 인조 15년 1월 22일자 기록에 의하면 세자가 비국에 봉소를 내리면서 태산이 이미 새알 위에 들어졌는데 국가의 운명을 누가 병돌처럼 굳건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일이 너무나도 급박해졌다. 나에게는 일단 동생이 있고 또한 아들도 하나 있으니 그 역시 종사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적에게 죽는다 하더라도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 내가 성에서 나가겠다는 뜻을 말해달라 라고 하면서 볼모를 자처분했습니다. 당시 청해 육경, 즉 판서의 아들까지 인질로 요구하자 강화를 주장하던 강화파 대표 중 한 명이었던 호조 판서 김신국 같은 사람은 병을 핑계로 해가지고 사직을 해가지고 인질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피하는 상황에서 나온 세자의 자기 결단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소현세자 일행은 1637년 2월 8일 철군하는 청해 구왕 도르곤이라고 하는 구왕이 있습니다. 그 군대와 함께 4월 10일 심양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조선 사신들이 머물고 있던 객관에 머물다가 9월 7일 새로 지은 심양 관소로 옮기게 됩니다. 청해 구왕 도르곤은 1643년 8월 황태극이 갑자기 죽은 후 청해 세 번째 황제인 세조, 즉 순치제의 섭정왕이 되는 인물이고 소현세자와의 그러한 접촉은 청나라 장군 용골대와 마부대는 이름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마부대하고 주로 접촉을 했고 그 당시에 통역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은 정명수가 담당을 하였었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15년 2월 2일자 정명수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용골대, 마부대 두 장수가 대궐에 왔으므로 상이 불러가지고 불러서 보니 용골대가 정명수로 하여금 말을 정하게 하였다. 정명수는 평안도 은산의 천례로서, 그러니까 천민이었죠. 천례로서 젊어서 노적에게 사로잡혔는데 성질이 본래 비열하여 본국의 사정을 몰래 청에게 고해 바쳤음으로써 청해
칸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왔다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부왕 도르고는 소현세자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는데 바로 이것이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돌아와가지고 2달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됩니다. 소현세자와 부왕 도르곤과의 관계는 매우 각별하였습니다. 그때 소현세자가 조선에 돌아와가지고 죽자 도르곤은 자신을 보내가지고 소현세자의 장자인 석초를 양자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의정까지 밝힐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 즉 사실 이것은 오늘 제가 병자호론의 이야기의 핵심이면서 이에 대해서 잠시 후에 드리겠고 우선은 병자호론 후 소현세자의 심양에서의 활동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현세자의 일행은 심양간에 8년을 머물다가 명이 무너지자 1644년 9월 청이 북경으로 천도하게 되자 소현세자와 함께 북경으로 같이 가게 됐습니다. 명의 멸명이 있으니 후 그 배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청은 황제가 사면용을 내려가지고 소현세자 일행은 1644년 11월 26일 날 북경을 떠나가지고 심양을 거쳐가지고 1645년 2월 18일 날 한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분 청이 북경을 점령하고 명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 소현세자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로 인해 가지고 소현세자는 조선에 들어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현세자는 1645년 12월 18일 한양에 도착한 후 2달 남짓 지난 4월 23일 급판을 얻어가지고 사흘 뒤, 그러니까 4월 26일 창경궁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복림대군 같은 해인 1645년 3월 23일 날 북경을 출발해가지고 5월 14일 날 소현세자가 죽은 후 한양에 돌아온 후 6월 2일 날 제자로 책방되어가지고 1649년 인조에 이어가지고 조선 제17대 왕인 효정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1644년 8월 19일 소현세자는 청 황제의 북경 천도 행렬과 함께 심양을 출발한 후 한 달 뒤 9월 19일 북경에 도착하여 자금성 문화전 앞에 그 문연각이라고 하는 곳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이곳에서 독일 출신의 사제 아담 샬을 만나가지고 천주교와 그 다음에 서양의 과학기술을 접하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명과 청이 교체되는 대륙의 한복판에서 소현세자의 그 북방길은 분명히 위기였지만 우리 조선에게는 하나의 기회의 순간이었기도 합니다. 당시 중국에서조차 이미 끝나가는 성리학을 금지 오격처럼 여기는 우물한 개구리 사고방식을 가진 국제정세의 현실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의 국제정세는 현재 대한민국 주변의 국제정세와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은 심양간의 소현세를 통해 가지고 조선에 관한 일들을 처리했고 인조 또한 청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껄끄러워 가지고 소현세자에게 청에 관한 일들을 미루고 소현세자는 청과 조선의 가교 역할을 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때 심양에서 보냈던 그런 조선의 그 승정원에 보낸 공식 문서들이 심양장기라고 하는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요걸 한번 쭉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좀 긴 책이지만 이게 공식 문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소현세자가 해야 할 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곤혹스러운 일들은 청이 파병을 요구하는 것에 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은
당시 그 명과의 최후 일전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전쟁에 투입할 조정군 또는 지원군 파병을 요구하였었습니다. 조선의 인조는 1640년 4월 임경업이 이끄는 수군 6,000명 그리고 조총부대 1,500명을 청을 위해서 파병을 하였습니다. 청을 위해서 군사를 파병한다는 것은 명과 싸운다고 하는 숙명배금의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서인 정권에게는 심각한 자기 부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청의 요구에 인조는 임경업과 이완이 이끄는 6,000명의 조선 수군과 그다음에 청을 위해서 군대를 파병하였지만 임경업은 반청 인사였기 때문에 그가 이끄는 조선 수군이 제대로 싸울 리가 없었던 것이었죠. 1640년 7월 3일자 심양일기에 의하면은 정명기 선생님 그 책에 388페이지가 될 겁니다. 388페이지에 보면은 소현세자가 임경업 장군에 대해서, 임경업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식 문서가 쓰여 있습니다. 그 문서를 한번 388페이지하고 389페이지 그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은 임경업의 수군은 전진해라고 해도 전진하지 않고 명나라 군선을 만나도 발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포를 하더라도 엉뚱한 곳으로 향해서 발포를 하여서 전함을 발포하였고 자기의 전함을 일부러 부수는가 하면은 일부 군사들은 투항을 시키는 듯 노골적으로 총을 방해를 해가지고 청나라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임경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임경업은 당시 의주 구윤이었습니다. 임경업을 의주 구윤으로 임명한 것은 청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최일선에서 방어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자호란이 알발하자 임경업은 의주성을 버리고 백마산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청나라 군대는 유유히 의주를 통과해서 남하를 했습니다. 임경업이 최일선에 있는 임경업이 평지의 성을 버리고 산성으로 들어가자 의주 이하에 있는 모든 지방관들은 모두 산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청나라 군대는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곧장 한양으로 그대로 진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조정에서는 여자와 노약자들은 강화도로 피신을 시켰으나 청나라 군대가 너무 빨리 오는 바람에 강화대까지 가는 길이 차단이 돼가지고 인조와 백관들은 할 수 없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상륙을 하자 전에 이승우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부산진의 정발과 동네의 송상헌은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왜군이 그 두 성을 침략을 함락을 시키느라고 시간을 지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선조가 의주로 피신할 그런 시간을 벌어주었던 것이었죠. 반면 임경업은 의주에서 싸우지 않고 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나라 군대의 목표는 한양, 서울이었기 때문에 산성까지 쫓아가가지고 전투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인조와 백관들이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된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되는 원으로서 임경업의 실책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임경업은 병자호란 패배 후에도 명나라 군대와 연계되어 청나라에 적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 조선 조정과 심양의 소현세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당사자로서 임경업은 용기도 없고 지략도 없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후대에 임경업이 명장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가 저는 궁금할 뿐입니다. 어쨌든 소현세자는 심양으로 오기 전부터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5년 전인 1631년 견명사 정두원이 가져온 서양의 화포와 그 다음에 망원경, 자명종 등을 보면서 서양 문명에 대해서 많은 인상을 깊게 받았고, 그 다음에 세자는 희망에 모아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더 이상 성리학이 아니고 변화하는 문물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굳게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북학파 연안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밝힌 것보다 약 한 140년 이상 정도 앞서서 가지고 서양의 문물을 접한 기회였었고, 그렇지만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조선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었던 것이었죠. 소현세자는 중원의 대세는 이미 청나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봤으며, 만주에서 흥기한 청이 아니더라도 명나라는 이미 종말을 치닫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정이 즉위한 후 가뭄과 흉년이 계속되자 움직임을 견디다 못한 많은 각지에서의 그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들 중 큰 세력은 큰 도적이 되어가지고 또 돌아다니면서 명을 위협했습니다. 사실상 명을 망하게 만든 것은 청이라고 하기보다는 농민 반란군이 중 가장 세력이 있었던 역절 출신의 이자성이었습니다. 이자성은 세력이 커지자 스스로 자기를 대순 황제라고 칭하며 명예수도 북경을 함락시켰습니다. 북경이 함락되던 날 명나라 황제의 외척과 귀족, 재상들은 땅바닥에 꿇어앉아 농민 출신의 이자성을 성천자라고 만들며 자결한 의정 황제를 저주하면서 목숨을 구걸하였습니다. 이렇듯 조선의 사대부리 북돋아들던 명나라는 이미 명나라 황선들조차 버린 나라였습니다. 북경이 함락되었을 때 명의 유일한 종애군은 오삼계가 이끄는 부대꾼이었습니다. 청군을 치기 위해 가지고 요동으로 진격하던 그러한 오삼계는 북경이 이자성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돌리기로 결심하고 청군 진영에 흡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소현세자가 심양에 볼모로 온 지 8년째 되는 1644년 4월의 일이었습니다. 중원의 정세가 청나라로 기울고 있었던 것을 알았던 소현세자는 오삼계의 항복 장면을 보면서 조선이 취할 그러한 외교 정책은 숙명대의가 아니라 청나라 중심의 외교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렇듯 청이 명을 점령해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소현세자는 지난 7년간의 볼모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사태를 이미 예견을 하였던 것이죠. 1640년에 임경업이 명군과 싸우지 않았을 때 세자가 바로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보았을 적에는 이런 행위는 오히려 조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자는 볼모 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국제 정세를 인식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의 이러한 현실 인식은 민조와 서인 정권에게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북경을 함락한 청은 1644년 9월 북경에서 누르하체 손자 순치제의 황제 주의식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것은 명의 멸망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러한 행사고, 명의 멸망을 공식 발표하는 바로 그 자리에 소현세자가 있었다는 그런 사실은 숙명대의를 주장하는 인조와 당시 서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었죠. 명을 함락시킨 그 자리에 소현세자가 있었으니 그 숙명을 부르짖는 인조와 서인이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돌아왔을 적에 어떻게 대했을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임진 생활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왔지만 인조는 자신의 큰아들 소현세자를 안기지 않았습니다. 중원을 차지한 청의 힘을 본 소현세자는 인조와 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같이 볼모로 잡혀갔던 동생 봉임대군에 비해 가지고 소현세자는 청나라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소현세자는 청세조가 도량이 넓은 군주라면서 새로운 문물을 내보이면서 그가 아끼던 벼를 얻어왔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에 인조는 이 벼를 소현세자 얼굴에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광해군이 외교 정책을 반대해가지고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반대해가지고 숙명대의 명분으로서 쿠데타를 일으킨 인조와 서인은 새로운 소현세자의 청에 대한 자세가 불만이었죠. 게다가 인조는 소현세자를 자신의 왕 자리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귀국하기 전부터 인조는 소현세자가 청나라를 부추겨가지고 인조 자신을 시명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문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인조는 청이 왕위를 세자에게 양위하라는 할까봐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조로서 상황으로서 인조의 냉대를 받던 소현세자는 귀국한 지 2달 만에 병을 얻어가지고 결국 급서를 하게 됩니다. 소현세자의 급사에 대한 조선의 기록에 보면은 기록과는 달리 소현세자는 독살당하였던 것이 정설입니다. 당시 조선 정계의 청나라의 외적 분위기와 그 다음에 인조가 불안했던 그런 정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조가 후궁 소용조씨와 김자정을 통해 가지고 소현세자를 독살했다는 것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인조 23년 4월 26일자 기록에 의하면 왕세자가 창경궁 황경당에서 죽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조실록 6월 27일자 소현세자의 졸국제 기록에 의하면 세자의 시신상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온몸이 검게 붉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궁 모두에서 선혈이 흘러나오며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소현세자의 독설에 또 다른 그런 증거로서 세자가 사망하면 치료를 맡은 그런 어인은 문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인조는 오히려 어인을 두둔하였습니다. 소현세자를 치료한 의원은 이형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형익은 인조의 후궁 소용조씨의 어미집에 자주 들어들면서 많은 그런 추잡한 그런 소문이 나 있는 자로서 이형익에게 침을 맞은 지 3일 만에 소현세자는 결국 세상을 두고 그래서 양사는 이형익의 처벌을 주창을 하였었습니다. 잠시 물 한 번만 한잔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왕이나 세자가 죽게 되면은 의관들은 특별한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국문을 당하게 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이형익을 끝까지 비호하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조는 소현세자에 대한 장례 부채를 참채복 3년상으로부터 기년복 1년상으로 대체를 하였고
이 1년상 역시 한 달을 하루로 계산을 해가지고 12일로 바꿨고, 이마저도 7일상으로 줄여서 인조는 이 아들 소현세자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이상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소현세자의 상례를 보면은 상례에 대해서 인조실록 인조 23년 4월 23일자 기록을 보면은 양사가 합계를 하기를 지금 이 왕세자의 상례를 보면 대해서 명나라의 전례를 가져다가 상고하여 이미 강정한 것인데 이것을 7일 만에 상례를 마치는 것은 임금의 장자를 위해서 기념복을 입던 그러한 제도에 어긋는 것이므로 신하들의 마음이 모두 불만스럽게 여깁니다. 대명에서 이미 거행한 전례를 충분히 증거로 삼을 수 있고 또 실록에 실려 있는 것은 문헌통고에 나오기 이전에 된 것이므로 그 자세함과 소략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참작해 헤아려 보건대 지난번 정한 기념복 제도가 실로 타당하니 예간으로 하여금 지난번에 정한 대로 기념복 1년을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까 인조가 대답하기를 이미 참작하여 가지고 결정한 것을 예간에게 말하였다 라고 최종적으로 7일상을 결정했습니다. 소현세자 독살에 대해서 인조가 관련이 되어 있던 또 다른 증거는 세자의 후사 문제였습니다. 사망 당시 소현세자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경선군 석철 12살입니다. 경환군 성린 8살입니다. 경안군 석경 해가 4살이었습니다. 이 중 큰아들 석철은 원손이므로 종법에 따라서 당연히 그가 세손으로서 소현세자를 대신해서 인조의 틀을 이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종법을 어기고 원손인 석철 대신에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정을 하게 됐죠. 그리고 소현세자의 세 아들 모두를 제주도로 귀양 보내서 석철과 성린 그러니까 인조 자신의 친손자입니다. 두 친손자들이 제주도 풍토병으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자의 죽음에 이어가지고 이 왕통을 적통인 세손이 아닌 동생 복림으로 이어가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은 독살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두 차례의 예속 논쟁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바로 노론이 생겨나고 이 노론이 왕 또는 국가,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재에서는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나라의 주인,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노론이 이렇게 정해지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곧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까지 제가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해 가지고 실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당쟁의 원인에 대한 그것을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예속론의 이것은 바로 인조를 이은 효적, 그 다음에 현적, 숙종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그 유명한 송시열이 있게 됩니다. 1649년 5월 인조가 세상을 뜨게 되자 효정이 왕위를 계승하고 6월 초에 송시열을 출사길에 오르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 효정실록 주기년 6월 8일자 기록에 보면은 전승지, 김진, 전지평, 송중길, 송시열, 전자희, 권시, 전사부, 이유태와 함께 소명을 받고 서를 뒤를 이어서 조정으로 달려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효정이
송시열은 지난날 나의 사부이었으므로 그리운 생각이 마음속에 간절하니 이러한 내용을 갖추어가지고 부르라 하면서 대군 시절의 사부였던 송시열과 최온은 함께 복림대군의 스승이었습니다. 예속 논쟁이라는 것은 왕실의 의례 문제 중 상복을 입는 기간을 놓고 벌어진 논쟁으로서 이 논쟁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당파들 사이에 논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일어났던 기해 예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해년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기해 예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왕통을 계승받은 왕자의 차남인 효종이 죽자 그의 계모인 자의대비 즉 장렬왕후죠. 자의대비가 효종의 상내에 어떤 의복을 입을 것인가를 두고 일어난 논쟁입니다. 조선시대의 지배적인 이념인 성리학에서는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이 장자일 경우에는 참채복 3년상을 입어야 되고 차자일 경우에는 기년복 1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조는 적장자인 수연세자가 죽자 3년상 참채복 대신 7일상으로 대체하였다는 이야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소현세자의 아들이자 인조의 친손자인 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자인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을 하여가지고 왕통을 입게 하였고 그래서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성리학의 관념에서도 벗어난 것입니다. 소위 숙명대의라고 하는 성리학의 도리를 주장하면서 반정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성리학의 도리를 스스로 어긴 것이었죠.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왕, 당신은 적장자가 아니니 왕인 당신이나 신하인 우리들은 똑같은 사대부 계급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송시열과 노론이 왕과 국가 또는 백성을 대하는 진짜 숨은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들 노론에게는 명나라 황제만이 유일한 왕이고 이제 조선의 국왕은 제1의 사대부로서 자신들과 똑같은 사대부 계급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노론은 국가가 아닌 당 또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가 확립되고 이후 다수의 왕 독살 작품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제1차 예속 논쟁의 배경은 바로 이것으로서 왕실의 특별함이 우선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제1차 예속 효종의 주기는 결국 왕이 계승을 전통을 깨는 것으로서 기존의 적통이 끊어지고 새 적통으로서 왕위를 이어지니까 이는 왕위 계승이 종법 즉 왕실의 제사 법도에도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종법 속에서 이해하려는 이 원칙은 종법 그 자체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효종은 인조의 왕통을 개성받았지만 종법으로 본다면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므로 자의 대비는 종법에 따라서 당연히 1년 상을 하고 상복도 1년 동안만 입어야 한다는 것이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들이 1년상을 주장하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이에 반해서 윤유업 또는 허목, 서선도 같은 남인들은 노론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면서 1차 예속 논쟁이 본격화됩니다. 남인의 주장은 차자로 출생하였더라도 왕 위에 오르면은 장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허목의 차장자설을 앞세우면서
효종이 장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문호 자의대비는 효종을 위해서 3년성을 입어야 된다고 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1차 예성 논쟁은 논리상 정통성의 문제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결국 경국대전에서 나온 장자, 차자 구분을 할 것 없이 1년복을 입게 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1659년 1차 예선 논쟁은 서인들이 승리하고 그래서 현종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법 규정에서 이 효정에 대한 그런 논론은 완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제2차 예속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차 예속 논쟁은 갑인 예송이라고도 불리우면서 1674년 갑인년에 효종의 왕비 인성왕후가 죽게 되자 자의대비가 또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할지에 대해 논란을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효종이 죽었을 적에 제1차 예송 논쟁 당시에 자의대비의 상복을 1년 기견복으로 주장한 서인의 주장을 애매하게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인성왕후가 죽게 되자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효종을 장자로 입장을 한다면 인성왕후는 장자의 부인임으로써 대왕 대비는 1년상을 입어야 되어야 하지만 효종을 차자로 본다고 하면은 9개월 동안의 대공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예조에서는 처음에는 기년복 1년상을 정해서 올렸으나 다시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대공복 9개월상으로 바꿔서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정은 예조에서 대공복제를 택한 것은 결국 효종을 차자로 본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이것은 잘못 적용된 예로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로써 바로 송시열 등 서인 세력들은 정계에서 추출이 되고 남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차 예속 논쟁은 서인이 승리를 하였지만 2차 예속 논쟁은 남인의 승리입니다. 그 결과 1차 예속 논쟁에서 규정된 1년의 기년복은 3년 참채복으로 바뀌고 그리고 대왕 대비는 3년 기년복을 입는 것으로서 다시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의 결정은 지난번의 결정은 서인들의 왕이 돼서 별로 얼마 안 돼가지고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서인들의 의견을 많이 따랐지만 이번에는 현종 자신이 오랫동안 9년 동안 임금을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가지고 이 결정은 바로 현종 스스로가 그리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인들은 정부에서 추출이 되고 남인들이 집권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예속 논쟁은 서인과 남인 사이에 예론상의 그런 차이였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엄청난 정치 수준이었고 이후 서인의 후예들인 노론이 국가를 대하는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됩니다. 앞에서도 이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예속 논쟁은 인조를 이은 효종, 현종, 숙종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송시열이 이 논쟁을 주도하였고 이것은 바로 송시열은 이 노론의 대부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인에게 정권을 빼앗긴 서인들은 숙종 6년 1680년에 남인들을 내쫓고 재집권에 성공하는데 이것을 경신환국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경신환국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시간상 이런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경신환국 후에 서인들은 남인들이 재기를 막기 위해서 공작 정치를 다 동원을 하고 남인들을 명모로 몰아 죽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서인들 자체도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경신 황국 후 서인들은 남인들의 제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막기 위해서 이제 하셨었는데 남인들의 제기를 남인들이 제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서인들한테 어떤 공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서인의 공작 정치를 서로 이것도 용인해주자라는 것이 바로 노론으로 가고, 이 공작 정치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인이 되는 것이죠. 요즘 그 한국 정치에는 공작 정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한국 정치에서 이 공작 정치에 능숙한 사람들이 바로 한나라당 또는 새누리당, 같은 계열이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공작 정치에 굉장히 능숙한데, 바로 이 서인들의 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공작 정치에 등한 것으로 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론들은 이 장희빈의 그 왕비 책봉이라는 문제로서 숙종 때 남인들에게 잠시 정권을 빼앗기고, 경종 때 왕권을 무력화하다가 소론에게 잠시 정권을 빼앗긴 것을 제외하고는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공작 정치로서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정조 때 소론과 노론이 일시 정계에 진출하기도 했었으나 이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노론 우위의 정치는 일제시대를 포함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노론은 현재까지 약 한 300년 이상 한반도 정치를 좌지우지했으며, 얼마 전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은 300년이란 영원한 권력을 유지하던 노론이 권력을 잠시 잃어버려가지고 민중계급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권을 빼앗긴 1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결론입니다. 제야 사학자 이덕일 씨는 그의 저서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이라는 저서에서 노론이 친명 사대주의를 주장한 진짜 이유는 성리학을 무기로 해가지고 국왕과의 권력 투쟁에 나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노론의 유일한 임금은 명나라 황제일 뿐이고, 조선의 국왕은 하나의 제후로서 명나라 황제의 신하에 불과하다. 그래서 조선의 왕이나 노론 자신들은 이제 같은 사대부로서 신분의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표정이 사망으로 발생한 1차 예송 논쟁 때 남인들은 왕통을 이어받은 인물에게는 장자, 차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 일제히 3년상을 주장했던 것에 비해서 송시를 비롯한 노론은 효종을 둘째 아들로 대우를 해가지고 1년 복소를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노론은 왕권을 무력화시켰고, 국왕은 노론이 반대되는 행보를 벌일 때는 독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가지고 노론은 왕 또는 국가에 대한 충성 개념은 부족한 반면에 자기 자신과 집안, 노론 당파의 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요즘 어느 당 사람들, 자한당이죠. 그 사람들이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짜고 했죠, 그걸. 그렇죠. 이 왕조 국가에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적에는 노론은 이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 이익을 대변해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였고, 그 결과 조선을 일제에 팔고 자기를 받은 수작자들 대부분이
노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객관적인 사실로서 을사오적인 이완용, 이근태, 이지영, 박재순, 권중현 이 5명 가운데 권중현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이완용, 이근태, 이지영, 박근태 이들 모두 4명은 노론 출신입니다. 특히 이완용은 노론의 영숙이었었죠. 그리고 일제로부터 자기를 수여받은 76명 가운데 노론이 56명으로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조선을 일제에 넘긴 노론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기간을 포함을 해가지고 300년 동안 한반도에서 계속 권력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노론은 국가와 백성이 아닌 오직 자신과 집안 그리고 노론 당파의 이익을 위한 위기에서만 노력을 했었던 것이죠. 미소연합군에 의해서 주어진 해방 공간에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가지고 필사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반민특위 활동을 필사적으로 방해를 하였고 마침내 반민특위 해체 계기가 되는 정판사 위패 사건을 조작해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첫 단추가 잘못 빼어진 검찰개혁 등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결과 이들 노론은 다시 살아났고 한반도는 비극적인 동족 성장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반민특위를 해체하여 제1차 반민특위 처벌을 부산시킨 이승만의 정치적인 후원자이자 이승만이 미국으로 오도록 도와준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조 시절에 즉 사도세자죠. 사도세자를 뒤지에 넣고 죽게 만든 그 영조 시절에 그 노론의 영수였던 민진원의 후손이었습니다. 민영환이요. 그리고 민영환 역시 노론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사태로 야기된 무역 분쟁에서도 이 기득권 계급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가지고 일본에 동조하는 등 이들이 국가 또는 민중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1차 및 2차 예선 논쟁과 경신한국 이후 300년 동안 이어진 노론의 일당 독재로부터 첫 번째 민중 승리가 바로 김대중 정부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노론의 후배들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면서 적대감을 가지고 이 민생을 살피기보다는 어떻게 정권 탈환에 정권을 다시 탈환할 수 있는가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이죠. 얼마 전 한나라당, 새누리당 사람들이 하였던 행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이어가지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이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중입니다. 불안감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국가적 어려움이나 또는 민중의 고통은 이들의 관심 밖입니다. 그러나 이제 300년 이상 유지된 노론의 일당 독재 마지막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바로 이들의 종말을 구하는 신호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제2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300명 기득권 계급을 척결하는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반민족 행위자를 척결하기 위한 법무부 장관의 첫 과제가 바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검찰 개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제1차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무산시킨 그런 집단은 바로 검찰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할 조국 법무장관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지난 28일 시절이죠. 200만 민중기들이 바로 서초동 검찰청 앞에 모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건 이상이 되겠습니다. 방금 그 간식을 드신 건 제가 스페인에서 사온 겁니다. 스페인제 과자입니다. 하나씩 더 드셔보세요. 알고 드셔보세요. 어쩐지 맛이 없더라고요. 질문 안 받는데 질문 있으시면 돼요. 스페인에서 친구요, 질문 있으시면은 어쩐지 맛이 없어요. 자, 혹시 무슨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도록 하시죠. 그 왕을 사대부 계급으로 격화시킬 정도의 마인드인데도 세계사에서조차 특이하게 500년을 왕조를 유지한 거는 어디에서?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이조가 조선을 처음 세운 이성계를 도와가지고 조선의 그런 뭐랄까 철학적인 나라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물론 성리학 주자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조선의 기반의 기틀을 세웠는데, 이 조선의 기틀을 세운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역성혁명을 하게 된 그런 배경에는 맹자의 역성혁명론이 혁명을 그런 배경으로 해가지고 졌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 조선 왕조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왕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성리학으로 왕조를 세우면서 그러니까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운 그런 정도전의 그런 철학에 의해 가지고 이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는 그런 것이 지탱될 수 있는 아주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이 정도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료제가 잘 돼 있었다는 것이 정도전을 도올 김용옥은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동의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관료 500년이 됐다는 게 저는 그냥 조선 왕조가 500년이 된 게 오히려 한국의 관료제 사회가 정착하게 된 계기로서 별로 500년이라는 그게 저는 그렇게 점수로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바뀌었어야지. 그 왕은 100년 남을 혁명하고 막 죽이고 이랬어야지. 왕은 계속 그냥 바지 사장이었죠. 바지 사장이었죠, 맞아요. 그 왜 상급 보면 왜 뭐 신하들이 왜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못했대잖아요. 잠깐만 아니 되옵니다 그럼.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민주적이었던 건데 나쁘게 말하면 바지 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급 세력이 좌지우지했던 거죠.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또 올라가는 것도 남인 쪽이거든. 박정희나 이명박은. 그 부분이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 지점인데요. 이명박이라든지 박근혜 영남 지역의 사람들은 바로 그 태계 이황의 동인의 그 후예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바뀌는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북인은 바로
바로 광해군 시절 때 광해군이 그러니까 인조 반정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북인들도 같이 그 당시에 몰락을 하게 됐거든요. 더 이상의 북인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퇴계 이황의 그런 뭐랄까 제자들은 이 남인 쪽으로 영남 지역에 기반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서인은 기호 지방이라고 하죠. 충청도, 경기도 지방 그쪽의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서인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노론에 있는데 지금 이 영남 지역에 그러니까 노론의 지금 거점이 바로 영남 지역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안동 같은 경우 거기에 노론이 거점이 그쪽에가 있는데 제가 바로 궁금한 지점이 그것입니다. 이 남인하고 이 노론하고는 거의 철천지 원수식으로 서로 대립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예를 들어 가지고 영남 지역에서는 개, 강아지 이름을 상렬, 그러니까 시열이죠. 송시열의 시열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발로 뻥뻥 차는 이놈의 개새끼 저리 가라 하고 이렇게 차를 정도로 송시열, 노론을 굉장히 뭐랄까 증오하고 싫어하면서도 바로 그 지역이 노론의 거점 지역이 된 거. 저도 사실 그 지역 그것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선 선생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상복이 1년 있느냐 3년 있느냐로 싸우다가 이제 그 꼴이 났는데 지금 저 상장 봉사상의 가짜 주인이냐 이걸로 지금 또 6개월을 싸우고 있잖아요. 몇 개월을. 그러니까 그것이 통했는데 여태까지. 근데 이거 목사님 좋아하는 이 셀 때문에 국민들이 깨가지고 이제 안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 교회에서 월급이나 제대로 줄였으면 아니 지금 몇 명이 앉았는데 지금 월급해. 아니 목사 땅 파먹고 삽니까? 아 집들 다 팔고 갖다 드려. 껐어요? 네, 최 목사님.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제목에 오랜만에 이게 왔지만 제가 시간 1시 반인 줄 알고 좀 시간 맞춰보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조국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 그 300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서 노론의 후예들이다 지금의. 그렇죠. 경신왕국 이후에요. 특히 이제 일제시대 때 검찰들 그 근성들과 그 DNA들이 좀 쭉 내려오고 이런 것까지는 이제 쉽게 이해도 되고 어그리가 돼요. 근데 이제 노론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300년까지 올라가면 좀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압축한다면 어떻게 그것들이 이렇게 계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살짝 언제? 그러니까 경신왕국 이후에 그 노론들이 그러니까 1680년이죠. 경신왕국이 그때 이후로 계속 노론의 그 일당 독재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경신왕국 이후에 노론의 전국을 권력을 잡은 후 이 사람들의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사도세자가 죽게 되는 거 영조, 그 다음에 정조, 그 다음에 경종 이런 사람들의 그 뭐랄까 노론의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왕들까지도 독살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이 계속해가지고 일제시대 바로 구한말까지 계속 유치가 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바로 공작정치라고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공작정치로서 노론의
어떤 반대되는 그런 것을 보면 그 반대파들을 공작 정치로서 뭐랄까 정치적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죽이든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왔었고, 일제시대 때 바로 일본의 그 조선을 팔아넘긴 사람도 바로 노론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일제시대 때 그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해방정국에 와가지고는 바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승만이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영환의 뭐랄까 정치적 이승만의 그 정치적 후원자가 바로 민영환이었고, 그 민영환의 그 모든 사상을 이어받은 이승만이 검찰과 뭐랄까 노론과 그 당시에 기득권자였던 노론과 손을 잡고 바로 정판사 사건이라는 것을 터뜨려 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다시 살아났고, 노론들은 대신 우리 한반도는 6.25라고 하는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뭐랄까요, 동족산잔의 그런 위기, 그런 피해를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는 이승만과 박정희, 그 다음에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로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나왔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황보 선생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던 그런 것 중에 아까 김민대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정도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아마 제가 이것을 빼뜨린 것 같은데, 바로 정도전이 만들었었던 그런 정치 체제는 현재 그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가 아닌, 뭐죠? 일종의 내각 책임제가. 그렇죠. 내각 책임제 형식의 그런 정치 체제가 성립됨으로 인해가지고 대통령 제일적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 하나가 죽음으로 뭐 문제가 생기면은, 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지만, 내각 책임제 일적에는 그런 위기에서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힘이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나. 바로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 정도전이 만들었던 국가체제는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내각 중심제의 그런 국가를 원했었고, 바로 그것이 500년을 지탱해 올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